들리죠? 자, 오늘 휴일인데 고생이 많아요. 자, 특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신 분이 많다고 해서. 작년에는 판례 및 사례 특강을 했거든요. 이 시점에 6월 말에. 근데 올해는 안 해요. 판례 및 사례 특강을 안 하고 어차피 수업 중에 제가 판례는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9일 날 하는 게 이제 핵심 지문 정리 특강이잖아요. 기존 판례 사례 특강 내용이 거기에 이제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판례 그것은 판례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조문도 중요한 조문 많잖아요. 그래서 판례나 사례형 그다음에 중요한 법 조문 내용까지 이번에 이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한 권에 담았겠죠. 그래서 판례 및 사례 특강 기대하시는 분은 올해는 저는 이번 이 특강에 녹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통합하는 게 저는 이제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판례 특강 드려야지 그러면 이번 특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건 이제 안 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 제가 1월 달하고 3월 달에 그 기출 지문 준 거 있잖아요. 프린트. 그건 기초사항이에요. 기초사항. 그래서 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 별 3개 왕별의 한 60%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5월 달에 지금 제가 계단을 밟아왔으니까 특히 이제 계약법하고 특별법은 거의는 절반도 없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문정리 특강에 한마디로 다 있다. 다 있다. 기존 판례 사례 특강 내용도 다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답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법은. 민법은 항상 소수로 싸움이죠. 이 경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중요한 정답 지문 장난치는 것들 마지막에 이 경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괄호 열고 있다 없다 괄호 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중심 단어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빵 치고 이 경우에는 있다로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민법 점수 잘 나오려면 간단합니다. 1월달 3월달 제가 오전에 요약 정리해 둔 거 있죠. 그것만 죽으라고 들어봐요. 그럼 민법 총칙은 제가 1월달 3월달 많이 했기 때문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거의 한 80%가 거기 다 있어요. 계약법하고 이제 특별법은 제가 이제 3월 5월에 주로 해서 별로 없지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거기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들어요. 누워서도 듣고 다니는 와중에도 듣고 그러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 그쪽 파트 관련해서는 뭐 그냥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한다겠어요. 나는 왜 민법 점수가 안 나올까?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민법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은 제 말만 들어봐요. 그거 100번, 200번 들을 수 있어요. 2달 과정 요약하면 2시간도 안 돼요. 그럼 배속으로 살짝 들을 수도 있잖아요. 1.3배속. 너무 빨리 들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서 따라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워진다고 했어요. 민법 공부는 그렇게 짜투리 시간 하시고 이제 계약법이나 특별법은 그쪽에 이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하루 동안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특강 끝난 7월, 8월, 9월, 10월은 이 특강만 계속 듣는 거야. 8시간짜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총칙부터 특별법까지가 중요한 지문이 반드시 해야 될 지문을 계속 나머지 4달 동안 들으면 민법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지. 자연스럽게 안 외우려고 해도 맨날 듣고 따라하는데 왜 안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져버려요. 그래서 민법 항상 중심 잡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현지 무현지 스스로 싸움이니까 자꾸 듣고 자꾸 따라하고 그러면 민법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 이제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제가기 듣고 합격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 가면은 제 강의, 본강의 또는 그 요약 정리해 둔 거, 그 특강, 그 수십 번, 수백 번 돌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왔다 갔다 운전할 때, 버스 탈 때, 산책할 때. 그러시면 다 합격해요. 아셨죠? 민법만큼은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시고 이제 책상에서는 뭘 하시느냐? 책상에서는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하는 거 이제 문제를. 나머지 내용은 다니면서 편안한 시간에 다 해버리시고. 그래서 민법 점수가 안 나오고 불안하신 분들은 계속 듣습니다. 듣고 따라하고 따라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 뱉으라겠죠. 자, 뱉어버리면 이 경우 할 수 있다. 이 경우 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산책하면서 따라하라겠잖아. 밖에서 누가 신경도 안 쓰니까. 집에서도 누워서 듣다가 주무시라고. 잠 잘 온다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민법 그거 들어봐요. 5분 안에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누워서도 듣고 꼭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강의 듣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강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강의만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 들으면서 저는 공부하는 걸 더 권해요. 그래야 이력도 높아지고 혼자 공부하면 읽다가 막히면 거기서 계속 헤매버리거든. 근데 강의 들으면은 해야 될 파트, 안 해야 될 파트 구별이 되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일시정지 누르면서 정리하고 또 듣다가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또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 뭐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 혼자 책 읽지 마시고 강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저는 그 방법이 훨씬 좋다고 봐요. 물론 이제 9월, 10월 가면은 어느 정도 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강의 들으면서 자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판례 특강 물어보신 분이 계시다 해서 올해는 그래서 이번 특강으로 녹여버렸어요. 제가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만약에 이번 특강 했는데 뭐 조금 그렇다. 그럼 내년은 또 판례 사례 특강 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에요. 결국 그걸 다 포괄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저는 좋다고 봐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민법. 오늘은 담보물권 갑니다. 담보물권 교재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자, 유치권, 저당권 있겠죠. 유치권, 저당권,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권인데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왼쪽 서술 파트죠.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자, 유치권, 저당권의 공통된 특성이 바로 왼쪽에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별이 하나, 둘, 뭐 3개 정도 있다고 하죠. 뭐 가장 중요한 게 2번에 기억하고 3번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담보물권 이제 동네가 바뀌었죠.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의 지상, 지역, 전세권까지 봤어요. 물권법 강론이 11문제 나오는데 점유권, 소유권 합쳐서 4문제 봤고 지상지역, 전세 3문제 총 7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저당권이 4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1문제 나오면 저당권이 3문제 나오고 유치권이 2문제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2문제 나오면 저당권은 2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4문제를 잡는 거예요. 오늘 4문제. 저당권까지 마치고 계약법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자, 담보물권 하면 일단 담보물권 채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채권.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을은 채권자.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박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른쪽 놈이 권자, 왼쪽 놈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한물권의 기본 구조죠. 지상, 지역, 전세 설정자. 오른쪽은 땅 빌린 지상, 지역, 전세권자. 그다음 돈 빌려준 저당권자. 물론 유치권은 설정 계약이라는 게 없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바로 유치권은 태어나니까. 저당권을 기초로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 주종의 관계가 있죠. 항상 주인 종놈의 관계가 있으면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초할 것도 아니고 동그라미 2번이죠. 채권이 주, 담보물권은 종. 1번 이걸 기반으로 이제 부종성. 2번 채권이 어떤 사유,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시험은 저 위에 법조문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에 별 3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중심 잡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든 기타 변제 등 어찌됐든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주인이 죽었구나. 주인이 죽었으면 종놈도 따라 같이 죽는다. 저당권은 소멸. 하나 더 해야 되죠. 등기해야 소멸하느냐 등기 없이 소멸하느냐. 등기 없이 187조죠. 그러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채권이 죽었네요. 사람이 죽은 거나 똑같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187조가 작동돼요. 그래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서 이게 한 4-5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에요. 3번은 10번 넘게 나왔어요. 저당권에서. 자, 저당권은 종놈이죠. 종놈의 운명. 주인과 종놈은 함께 팔아야 돼요. 따라서 종놈이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떴어요. 뭐가 떴어요? 분리라는 두 글자가 떴죠. 그러면 따로 떼어내서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있다 없다 싸움이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죠. 기억하고 3번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OX 고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데서 실수하면 60점 못 넘겠죠. 기초니까. 자, 수반성은 시험 잘 안 나와요. 주인이 팔리면 채권이 이전되면 종놈도 특별한 말 없으면 함께 이전하는 성질. 이게 동반해서 수반해서 함께 이전한다. 이전적 측면의 부종성이에요. 자, 불가분성이죠.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고 응용지문으로도 나와요. 자, 유치권의 법조문이 있어요. 자, 불가분. 목차를 한번 봐봐요. 불가분이 뭘까요? 불가분. 가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나눠질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지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물권에 힘이 미치는 성질. 그래서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돼요.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성질. 그래서 일부 90% 변제했다고 해서 90%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원 한 장 다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성. 그러면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개가 다 있죠.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이 물상대의성이거든요. 근데 물상대의성은 유치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상대의성은 저당권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교재에서 빼버렸고 저당권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 특성만 있고 물상대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가는 거예요. 유치권. 자, 이제 유치권, 저당권에서 유치권. 자, 유치권 사례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유치권.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카센터 사장님이 생각나야죠. 그러니까 승용차를 수리하신 먼저 점유하겠죠. 여기에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자, 두 번째 공사 수급인 을이 가업으로부터 내부 공사 또는 신축 공사를 의뢰 받았죠. 공사 완료. 그러면 공사 대금 채권. 근데 공사 대금 채권으로 읽지 않고 우리는 B로 읽는다. 공사 B 채권이 발생했죠. 자, 승용차를 점유합니다. 건물을 점유합니다. 점유하다가 이 목적물에 관해 채권이 발생합니다. 자, 100만 원 수리비, 공사대금 1억. 그럼 왼쪽이 채무자가 되겠죠. 수리비 줘야 할 채무자. 여기는 채권자가 되겠죠. 수리비 안 준다. 공사비 안 준다. 그러면 채권자 을은 우리 법이 유치하세요. 주지 마세요. 승용차 건물 안 줘버릴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머물유 둘치 유치권이죠. 머물유 둘치. 내 휴하에 머물게 하고 둔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가장 핵심 요소가 뭐예요? 핵심 요소가 유치권의 핵심 요소. 보라색이 날라가 버렸네. 오랜만에 보라색 좀 쓰려고 했더니. 이상한 색깔이 있네. 이거 잘 안 보일 텐데.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가장 요건은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유치권의 생명, 점유예요.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담보물권이니까 반드시 저당권이든 유치권이 채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저당권하고 유치권은 반대적 성질이 많아요. 저당권, 은행은 점유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승용차 또는 건물에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유치권이 태어나는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해라. 결련성이 있어라. 채권이 있다. 점유했다. 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저 못 줍니다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법이 준 유치권이에요.
머물유 둘지.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기본이죠.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액이 있는 경우 지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이 물건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자, 성질, 이제 성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일단 목차부터 볼게요. 목차. 유치권은 법이, 그 동그라미 1번 성질의 법이 정한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 의미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설정 계약이라는 게 유치권만 그래서 없는 거예요. 법이, 당신 채권이 있어요. 간물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돈 안 줘요. 그러면 유치권 먹으세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요건이라는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한 성립요건. 이게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유치권이 성립 태어나느냐. 먼저 채권이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 채권이 있어라. 그 다음 점유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자, 이 채권 변제기에 있어라. 그 다음 채권은 의뢰갑에 대한 모든 채권이 아니죠. 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목적물, 물건과 연관성이 있어라.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결련성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채권이 있어라, 점유해라. 이 채권은 반드시 목적물로부터 발생할 것, 결련성이 있을 것. 자,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한 점유해야 되고, 그래서 성립요건 보고 유치권이 태어나면 어떤 힘이 있느냐, 효력 보고,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 5개, 의무 2개를 보는 거예요. 유치권의 효력에서. 마지막 취득하면 소멸하겠죠. 성립하면. 그래서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 요건이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넘버 원이에요. 결련성, 점유 관련. 이게 넘버 원. 그다음 효력에서 이제 권리 쪽. 그쪽이 중요하겠죠. 이제 큰 틀을 받고, 자, 이제 유치권의 성질. 자,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다. 1번. 2번. 유치권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개는 있죠. 자, 그런지, 하지만, 이제 3번부터가 훨씬 중요하죠. 2번도 별 3개 하셔도 돼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자, 3번. 왕별입니다. 유치권은 오로지 저 못 줍니다. 돈 줄 때까지 당신 승용차 못 줍니다. 오로지 유치할 권리만 있어요. 지채권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땡겨버릴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유치권은 저당권하고 다 달라요.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제끼고 지채권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오로지 유치할 권리만 있다. 우선 변제권 없다. 자, 4번. 따라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변형된 물건, 보험금 또는 수용보상금에 들이댈 수 있는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물상대의성은 오로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에서만.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대의성 없다. 이 두 개를 그대로 같이 외우시고, 자, 기억은 이제 물상대의에 관한 응용지문이죠. 유치물이 소실됐어요. 자, 내가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불타서 날아갔다는 얘기죠. 자, 채무자가 보험 들어놨어. 보험금을 받게 돼. 나는 이 보험금에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물상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중심 잡고 이따부터 싸움이라겠죠. 물상대성이 없으니까 가치 변형물인 이 보험금의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없어요. 오로지 저당권자만 가치 변형물에 물상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대의성 없다. 완전 중요하죠.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잘 나오죠. 유치권자 카센터 사장님께서 승용차를 도둑 맞았죠. 점유 침탈 당했죠. 자, 카센터 사장님은 도둑놈한테 손님 승용차 돌려주세요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유치권으로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시켜버립니다. 법이.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란 얘기예요. 계속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손님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간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버려요. 그럼 유치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되겠죠. 운명을 함께하니까. 유치권에 대한 물청,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대신
얘는 점유하고 있었죠? 그럼 점유권이 있었으니까 점유권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또는 점유권 물청, 점유물 반환 청구권 다 같은 말.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 유치권은 안 돼. 점유권은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결국 제 암기장에 있는 이게 핵심 단어들이죠. 유치물이 침탈당했어요. 중심 잡아요. 유치권으로는 안 돼. 하지만 점유권으로는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3, 4, 5번 기억 여기가 이제 꽤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6번 기억은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자, 설명 들어봐요. 대부분 판례예요. 자, 예전에 한 문제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얘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다세대 창호공사 사건이에요. 다세대 주택을 내가 창호공사 들어간 공사 수급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다세대 주택에 창호공사를 한 업자인데 10세대 공사를 내가 맡았어요. 자, 위층부터 쭉쭉 내려왔어. 위층부터 내려오다가 마지막 101호 공사를 완료했어요. 세대당 1,000만 원. 그럼 10세대면 공사비가 총 1억이에요. 공사대금이 1억이야. 세대당 1,000만 원. 자, 공사 완료됐습니다. 주인들 10집 주인들 공사비 총 1,000만 원 곱하기 10 하니까 1억 나왔네요. 그런데 안 줘요, 공사비를. 그러면 현재 101호 공사 이 사람이 있고 점유하고 있고 공사비를 안 주고 공사비 채권이 있었겠죠. 채권, 공사비,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했죠. 결연성이 있고 현재 101호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이 태어날 수 있죠. 돈 받을 때까지 저 101호 못 넘겨줍니다. 자, 이 공사업자 을은 몸이 하나라 나머지 102호, 103호, 201호, 202호 여기는 제가 분신술을 못 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공사장인 101호 집 한 집만 거기서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1호 주인은 자기도 돈 안 줬죠. 1,000만 원 자기도 안 줬고 나머지 9집도 안 줬어. 그러니까 이 공사업자 을이 자기 집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지. 안 나간다는 얘기지. 자, 어쩔 수 없이 101호는 불편하니까 공사업자한테 1,000만 원 자기 집 공사비 1,000만 원을 주고 빨리 방 빼라고 하죠. 유치권 풀라고. 자, 이때 공사 수급인 이 유치권자 을은 101호 주인이 1,000만 원 주고 방 빼라고 할 때 자기 공사비는 줬으니까 방을 빼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그러면 아까 불가분성이 뭐죠?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들이댈 수 있는 성질이죠. 가분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유치 중인 건물은 101호 하나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공사비 1,000만 원 줬을 때 풀어야 되느냐, 아니면 을은 나머지 9집 9천만 원 마저 1억이 다 들어와야 풀어도 되느냐, 둘 중 하나겠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 채권은 다세대 전체 공사비 채권에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권은 여기 있죠. 그래서 노란색을 잘 봐야 중심 단어니까 채권은 전부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들이댈 수 있어요. 결국 101호 주인이 1,000만 원 줘도 이 사람은 안 돼요. 나머지 집이 아직 9천만 원 안 줬어요. 저거 안 비울 거예요. 안 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분성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유치권에 힘이 미치는 성질, 이게 불가분성이잖아요. 이게 채권 전부예요. 채권 전부에 대해 미치는 성질,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결국 다세대 창호공사가 나오면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나머지 9천만 원까지 마저 들어올 때까지 저 101호 못 넘겨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유치하고 있었어. 기다렸는데 여전히 안 줘. 나머지 집들이 101호만 주고 나는 거지. 자기는 줬는데 나머지 집들이 안 주니까 결국 자기만 이제 피해보고 있죠. 유치당하고 있죠. 자,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이 지가 현재 유치하고 있는 물건인 101호죠. 101호를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이거 왕별이에요. 유치권자는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어. 우선 변제권은 없으니까 물상 대이성도 없어.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경매권은 있어.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외워야지 돼. 다시 한번. 유치권은 지체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논리 필연적으로 물상대의성은 같이 없어. 자, 원래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한테 경매권을 주잖아요.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근데 이놈은 우선 변제권 없는데 또 경매권은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니까 이 세 개를 정확히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거 5번 넘게 나왔고요. 경매권이 있다. 이건 7번, 6번 나왔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놈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경매권이 있기 때문에 의리 경매를 주고 싶어. 자, 경매는 나머지 9집 총 10집을 다 쳐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 지가 점유 중인 101호 한 세대만 경매 칠 수 있느냐, 둘 중 하나겠죠. 경매는 현재 유치물은 101호예요, 전체 10개 가구예요? 아니, 현재 유치 대상. 현재 유치 대상은 101호 뿐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는 분신수를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점유 중인 물건에만 유치물이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물을 경매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는 아주 유치물이 아니죠. 제가 점유 중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유치물인 101호 한 세대만 경매는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매는 전체를 칠 수는 없고, 왜? 여기서 유치권의 대상인 유치 목적물은 101호 한 세대지. 나머지는 얘가 점거 중이지 않잖아요. 유치권의 범위는 점유 중인 물건에만 범위가 미치니까. 그래서 경매는 현재 을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인 1세대만 경매는 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 이제 정리 들어가요. 불가분성에 따라 다세대 창호공사 이 사건이 나오면 불가분성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은 전부에 미쳐요. 채권은 전부. 하지만 경매는 현재 유치하고 있는 1세대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채권은 전부. 하지만 경매는 1세대만. 느낌 왔죠? 느낌 가지고 나머지 세대 전부를 칠 수는 없지. 왜? 유치 중인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경매는 한 세대만. 단지 불가분성에 따라 채권은 전부 다 줄 때까지 저 101호 못 넘겨줍니다. 할 수 있다. 채권은 좀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6번 볼게요. 6번하고 기억별 3개 하시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를 한 공사수급인이, 자, 오른쪽 을이 전체 세대 공사대금 채권은 1억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채권 1억을 못 받았죠. 미지급을 이유로 그중 한 세대 1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때 유치권자 공사수의 을은 공사대금 채권 전부 동그라미. 채권은 전부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채권은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유치물 101호겠죠? 현재 유치하고 있는 유치물 전부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은 전부 동그라미. 하지만 기억, 경매는 현재 유치물 점유 중인 101호 1세대만, 한 세대 점유 중인 1세대만 경매 칠 수 있어요. 채권은 전부, 경매는 점유 중인 유치권 행사 중인 한 세대만. 이해됐잖아. 나머지는 유치 중이 아니니까 경매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불가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성립요건 갑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처음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설명 처음 해야 되니까. 자, 성립요건. 타인 소유 물건을 유치하겠죠. 그래서 모든 제한 물건은 다 타 물건이라고 해요. 남의 물건을 잡는 거죠. 따라서 자기 소유 물건이라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자, 타인 소유, 직권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제일 잘 나와요. 채무자 꼭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채무자 이외 제3자 소유물이라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지차 끌고 왔을 수도 있고 아버지 차 끌고 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 소유든 3자 소유든 직권만 아니면 된다. 자, 1번의 기억. 대법원 판례 할게. 처음에요. 잡아봐요. 이 단어 같다요. 원래 공사수급인은 얘가 공사업자잖아요. 공사비가 생긴 공사수급인이 건물을 신축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걸까요? 갑 거일까요? 을 거일까요? 공사수급인이 건물을 공사 완료했을 때 이 건물 소유권은 을 거다, 갑 거다? 갑 겁니다. 공사업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할 때는 다 계약서에 있어요. 소유권은 건축주 명의로 간다고. 얘는 공사업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갑 소유 건물을 공사비 안 주면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사에서 나오면 원래는 갑거야. 지가 아니니까 유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요. 공사수급인인데 이 단어가 또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신축됐다. 이 단어가 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걸 외우는 거예요. 공사수급인,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 단어가 뜨면 얘 거예요. 수급인 거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올라갔다고 니 거 을 거니까 공사비 못 받았다고 해서 들이댈 수는 없는 거. 여기 있죠. 이게 이유예요. 수급인 소유가 돼요. 그래서 기억 판례 원문이 이렇게 나와요. 수급인이 공사수급인을 말해요. 수급인 오른쪽 놈 을이 이 단어가 반드시 뜨게 됐어.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이 단어가 뜨면 수급인 거예요. 수급인 거, 을 거. 따라서 설사 공사비 못 받았다고 해서 이놈은 이 건물이 유치권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그러면 누가 니까 수급인 니까 자기 소유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공사비 못 받아도 자기 소유 물건이니까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또는 수급인이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 괄호 있죠. 지문이 두 가지 형태. 수급인이 원시 취득했다는 얘기는 뭘 원시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그래서 지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보통은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이렇게 잘 나와요. 원시 취득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이 동네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안 돼. 자기 소유 대표 판례가 이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급인 니 거. 자, 일로 가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수급인 니 거니까 유치권은 안 돼. 결론이 같아지죠? 수급인 소유. 자, 하나 더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원래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물권만 돼요. 우리 배웠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건 사용하는 용익물권이야. 저당권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유치권이 일부에 된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3번. 분할 가능한 토지라면 토지 일부에 유치권이 태어날 수 있다. 이건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우리 기출은 안 나왔고 몇 년 전에 다른 시험 기출이 나와서 제가 혹시 모를까 봐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물권 들어설 수 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 더. 유치권도 일부에 태어날 수 있다.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니까 하실 분만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채권.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그중 채권에 관한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채권에 대해서 유익비는 상당한 상환기간을 뒤로 미뤄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장난칩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 있다는 거 없고 유익비만. 이건 점유권에서 나오고. 그러면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 뒤로 미뤄줬다는 얘기는 변제기가 6개월 뒤로 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변제기가 아직 6개월 뒤 미도래니까 이 경우라면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하 상환기간을 허여. 그래서 제가 자꾸 유익비 상환기간이 뒤로 미뤄졌구나. 변제기가 6개월 뒤로 미뤄졌구나.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은 태어나는데 변제기가 아직 뒤로 가버렸죠. 그러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이 단어가 뜨면 상환기간 허여. 자, 이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됩니다.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어라. 자, 이제 여기가 이놈이 넘버원이에요. 이놈이 유치권에서 가장 많은 둘이 합쳐서 13번 한 4번 5번이니까 거의 뭐 17번 나왔네. 유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놈.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 놈. 자,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이걸 관련성이 있어라. 모든 채권 아니에요. 물건에 관하여 관련성, 연관성, 관련성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채권은 목적물,
을이 점유 중인 물건, 목적물로부터 채권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 목적물로부터 발생했다고 보느냐? 이 물건에 비용 투하했을 때 결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리비, 공사, 비, 필요, 비, 유익, 비비비가 보이면 결련성이 인정, 유치권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비가 보이구나. 비, 김태희 남편 비가 아니라 화투, 그거 비도 아니고 비용 비자 여기는. 그래서 비비비 보이면 유치권은 태어난다. 긍정으로 끝나요. 자, 이제 안 되는 놈.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얘기는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소수로가. 대표가 임대차 계약에서 나온 채권.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 주세요. 권리금 반환 채권. 권리금. 그다음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주세요. 매매대금. 이 세 가지. 보증, 금, 권리, 금, 매매대, 금. 다 채권이에요. 채권을 기니까 그냥 안 읽은 것 뿐이에요. 보증금, 채권. 권리금 주세요. 채권. 매매대금 주세요. 채권. 이 세 가지 금은 물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개는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서 생긴 채권이지 임차 목적물, 매매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자, 기억, 3번의 기억. 임차인이 내 에어컨 사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에 따른 부속물, 에어컨 매매대금 채권. 그럼 떴죠? 그럼 매매대금에 동그라미 빵하고 부속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이니까 소수로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없다. 않는다. 항상 부정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새로 합니다. 자, 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자, 내 채무자가 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안 해. 그러면 나는 채무 불이행 효과 해제하고 손해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어. 자, 상대방 물건이 나한테 있어. 이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으로 들이대버릴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항상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물건하고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놈에 대한 내 손해배상 해주세요. 이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지. 이놈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빚자가 없잖아. 빚자가. 물건도 없잖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물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나에 대한 채무가 필요비, 수리비, 공사비와 같은 비용 채무였다면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는 유치권이 태어납니다. 자, B까지만 빼봐. 그냥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치권 안 태어나. 근데 상대방의 나에 대한 채무가 무슨 채무다? 비용 채무다. 비용 채무다. 우리 시험은 필요비가 나와서 제가 필요비를 썼을 뿐이요. 수리비 채무 불이행이다. 공사비 채무 불이행이다. 비용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이 손해배상 채권은 이 B가 보이죠. 비용 보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결련성이 인정돼 버려요. 그래서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채권은 비용 때문에 결련성이 인정돼요. 이걸 원채권의 연장이다. 뭐 그런 판례 원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나에 대한 채무자의 나에 대한 채무 불이행 손배 채권은 결련성이 없어요. 내가 유치하고 싶은 이 물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채권이야. 하지만 채무 불이행 손배 채권이지만 무슨 채무 불이행? 비용 채무 불이행이 떴다면 B가 보이죠? 그러면 결련성이 인정돼 버려요. 자, 가축이 제주도 말 사건이에요. 제주도에 말이 뛰쳐나와서 옆집 동네 쑥대밥 만들고 다 먹어버렸어. 농작물. 가축 말이 내 농작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가 1,000만 원 발생했다고 해봐요. 이 말을 잡아버렸어. 고생 끝에 몇 번 맞고 잡았어. 말 주인한테 찾아갔지. 수리비 1,000만, 수리비래 자꾸. 농작물값 손해배상
천만 원 나왔습니다. 천만 원 빨리 줄 때까지 저 당신 말 못 줍니다. 즉 가축이 내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주인에 대한 말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내 유치권 말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결련성이 있는가를 봐야 돼. 손해배상 채권이 우리 시험에 3개 나와. 손배채권, 손배채권, 손배채권 3개 나오죠. 자, 앞을 봐야 돼요. 어떤 손해배상 채권인지. 내가 유치하고 있는 건 이 가축이죠. 말이 가축인가? 아, 말이 가축인가? 그런가 봐요. 대부분이 잘 썼네. 난 또 야생동물인 줄 알았어. 자, 가축, 말이라는 가축이 내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그대로 봐요.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렇게 연결시켜봐. 목적물로부터 채권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유치 중인 이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손배채권은 내가 유치하고 싶은 유치물인 이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 손배채권은.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손배채권은 3가지가 나오는데 원칙부터 가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물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유치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채무가 결련성이 인정되는 비용 채무 불이행 손배채권이라면 유치권 태어난다. 결련성이 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채권이지만 내가 잡고 있는 유치물의 이 가축 때문에 발생한 손배채권이라면 마찬가지 내가 잡고 있는 이놈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죠.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손배채권 하나 더 해요. 자, 우리 명의신탁에서 등기 명의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었죠. 자, 계약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지금 들으시면 뭐지 이제 할 거 다 잊어먹었으니까 상관없어. 자, 봐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인가 뭔가 태어났나 봐. 그러면 이 부당이득 반환 결국 돈 주세요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 물건을 내가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럼 한번 찍어볼 거요. 결련성이 있다고 찍을 거요, 없다고 찍을 거예요. 이 단어만 보고. 이 단어만 이 채권의 결련성 유치권 태어나는지 아주 항상 채권이 그러면 B자를 확인하는 거야. 물건. B자도 안 보이고 가축 같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딴 말도 없죠. 그러니까 결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 B가 보여야 돼. B가 보이든가 그 다음에 물건이 보이든가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물건이 보였죠. 그러면 결련성이 있는 거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체불, 손배채권,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물건도 안 보이고 비용도 B자도 안 보이고 그러면 결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뭐 이 밑에 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 위로 갈게요. 필요비 유익비 밑에 2번은 별 3개예요. 2번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그럼 뭐가 보여요? B자가 보이잖아. 그럼 B자의 동근에 빵하고 유치권은 태어나겠구나. 채무 불이행 손배채권은 원래는 안 태어나지만 어떤 채무를 불이행했느냐. 오, 너는 비용 채무 불이행했구나. 그래서 이 손배채권은 태어나 버립니다. 비용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가축이 제주도 말 사건 가축이 우리 집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가축으로부터 발생했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가축으로 내가 지금 가축 말을 잡았죠. 유치물인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손배채권의 유치권 태어납니다. 자, 인정되지 않는 놈. 자, 4번 가봐요. 4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는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괄호 이렇게 나와요. 어렵게 나옵니다. 임대인이 건물 시설을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 건물을 사용 못했어. 주인한테 손해배상해 주세요.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어요. 이 손배채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그러면 임대인이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임차인의 값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물건이 보여요? B자가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잖아. 물건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딴 말도 없고 뭐 비용 B자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이런 걸 응용지문이라고 해요. 이런 게 어려운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아하 B자도 안 보이고
가축으로부터 발생했다. 이딴 단어도 없으면 다 결련성 없어요. 다 결련성 없어요. 자, 5번. 계약명의 신탁의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느냐, 유치권 태어나느냐. 자, 부당이득 반환 채권, B자도 안 보이고 물건도 안 보이고 그러죠. 그러면 이건 결련성이 없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병, 갑, 을이 있고 병, 을, 갑이 있어요. 차이점 등기, 왼쪽은 매매, 오른쪽은 명의신탁, 약정. 제 명의신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등기 박은 놈이 항상 수탁자예요. 누가 신탁자고 누가 수탁자인지 찾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명의신탁에서는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탁자예요. 등기를 부탁하든 계약을 부탁하든 수탁자는 반드시 등기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을이 등기 박았구나 수구나, 을이 등기 박았구나 수구나. 자, 그러면 갑은 신이 될 거고 신탁자가 될 거고 등기 박은 을, 얘들은 수탁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세 놈 낳았으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이냐는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이게 바로 세 사람 낳았죠. 3자간 갑이 을한테 등기만 부탁했다 해서 세 사람 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돼요. 등기만 부탁이지 계약은 지가 했으니까.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샀지만 등기만 매도인 병에게서 맨 오른쪽 중간생략형으로 넘어간 걸 등기만 부탁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세 놈이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은 세 놈 낳았지만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한테 등기만 부탁한 게 아니라 계약까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가 수탁자가 계약까지 했죠. 계약도 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박았죠. 그래서 제목이 계약 명의신탁인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 즉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 어떻게 구별하느냐?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계약까지 수탁자가 했다. 계약 명의신탁. 계약까지 해줘. 그러니까 계약 명의까지 신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워버리라겠죠. 병갑을인지 항상 제 공부할 때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니까 병갑을인지 병을갑인지 이거 동네 잡는 게 가장 명의신탁 해결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이놈이 수탁자라는 사실을 몰랐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제가 이걸 외우라겠어요.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를 위해서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원래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너 병이 여기는 소유자죠. 하지만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넘겨 물건 넘겨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유자니까. 대신 갑이 을한테 5억 주면서 사라고 했겠지. 매수자금 매매대금 5억 주면서 사라고 했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은 돌려달라고 못해요. 절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매수다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소유권 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왕별. 대신 을 네가 소유권은 먹은 대신 내 돈 5억은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돈까지 먹으면 너는 소유권도 먹고 내 돈도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탁자는 이 경우 소유권은 달라고는 못하고 대신 내 돈은 돌려줘. 이게 바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갑이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은 달라고 못하지만 내 돈은 돌려줘. 이게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에요. 자, 이 채권이 생겼는데 이게 갑이 이 토지를 점유 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신탁자 갑이 5억 주세요. 이 채권을 근거로 나 네 토지 못 줘. 유치권을 들이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유치권이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태어나지 않아요. 왜? 이거거든.
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 받는 채권에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외우실 분은 외워도 돼. 계약맹신탁 필요 없고 맹신탁에서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하면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이 판례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맹신탁에서 교재 보시면 5번 계약맹신탁 이제 이 두 줄짜리 이해가 될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계약맹신탁에서 신탁자 맨 오른쪽 놈 갑은 을에 대한 내 돈 주세요. 매수자 5억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근거로 지가 점유하는 이 토지의 유치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다. 이유 물건하고 결련성이 없죠. 빚자도 안 보이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맹신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결국 자 봐요. 유치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을의 채권은 반드시 물건과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이 없는 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건축자재대금 또는 외상대금 그런 게 나와요. 건축자재대금, 외상대금 다 매매대금이에요. 부속물 매매대금 안 돼. 체불손배채권 이것도 물건하고 상관없어 안 돼.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채권 이것도 결련성 없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태어나는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채무불이행, 손배채권, 가축이 농작물 먹어 발생한 손배채권 하나 둘 셋 넷 5개 사이좋게 5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동네가. 결국 B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는 가장 유치권에서 가장 많은 집은 이 세 놈이니까 해야겠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 세 글자가 뜨면 소수로 가는 거야. 이 단어 잡고 너는 안 돼! 없다로 끝나야지. 무조건 소수로. 오케이. 시간이 됐어요. 10분 쉬고 점유 갈게요.